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60이 된 정순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른 힘든 일을 겪고 그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이 아주 좋았죠. 모두가 힘들게 살았던 시절,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여유롭게 행복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 시절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로 대학 교수로 재직해 계셨고, 엄마는 대대로 지역 유지인 부잣집 막내딸이셨어요. 아버지의 명예와 경제력, 저는 그야말로 다 갖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였습니다. 엄마는 외가에서 물려받은 넉넉한 재산 외에도 넘치는 사교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집은 단순한 가정집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문화살롱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거실과 응접실은 늘 손님들로 가득 찼었죠. 아버지와 같은 대학 교육들은 물론이고 엄마의 다양한 인맥으로 시인이나 화가, 때로는 정치인들까지도 저희 집을 드나들었어요. 어렸을 땐 저희 집에 자주 오는 그런 분들이 TV에 나오는 걸 보고 신기해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아줌마, 아저씨라 부르며 자랐던 거죠. 한 손은 담배를, 다른 손은 찻잔이나 술잔을 들고 담론을 나누던 사람들. 때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철학적인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시와 문학을 읊다가 피아노를 전공한 엄마가 근사한 연주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분위기를 잘 이끄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야 분위기가 더 무르익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진심으로 그런 모임을 즐겼고, 엄마에게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엄마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모임을 가지며 엄만 직접 메뉴를 짜 식탁을 꾸미고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술과 음식을 준비했죠. 엄마가 차려낸 식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 같았고,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엄마를 추켜 세웠어요. 엄마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고,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누비며 적재적소에 음식을 더 내오고 술잔을 채우고 했습니다. 시중을 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주인공이었어요. 손님들은 엄마의 센스와 넉넉한 인심을 칭찬했고, 엄마는 그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지만 결코 선을 넘는 법이 없었어요. 교수 부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사교계의 마당발로 언제나 모임의 중심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딸로 살면서 언제나 화려한 모습만 봤던 건 아니에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엄마, 사람들에게 철마다 다르게 피는 정원의 꽃들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엄마였으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정원 가꾸기는 엄마의 중요한 일과였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 집안일을 돌봐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손길이 일일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꽉꽉 채워 사는 것이 고단하지 않을까 싶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손님이 모이지 않는 조용한 저녁이면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깃든 엄마의 표정도 봤어요. 그러나 엄만 제게 언제나 화려하게 만개한 장미꽃 같은 사람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향기를 뿜는 존재였음엔 틀림이 없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화려한 환경에서 특별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 중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얼른 집으로 가보라고 해 조퇴를 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늘 북적이고 활기차던 거실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닌 엄마의 장례는 저희 집에서 치러지게 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흔했던 시절이에요. 초상난 집에 청사초롱을 밝혀놓고 밤새 곡소리가 들리곤 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절 배웅했던 엄마가 몇 시간 만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저녁이 되자 검은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늘 엄마의 초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죠.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평소와 다른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며 엄마의 죽음을 실감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나랑 통화했던 사람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야. 당장 이번 주말에 있을 모임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시 한 편을 부탁하기도 했었어.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목소리 좀 낮춰. 애한테 다 들려. 말 조심하자고. 그렇게 쉬쉬하며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볼 때 저는 그게 단순히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를 향한 동정어린 눈빛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또한 엄마의 죽음은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으니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수근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엄마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말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저도 어린애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아버지에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신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지만 아버진 장례 잘 치르고 천천히 알려주겠다고만 하셨고 아버지가 그러실수록 저는 저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숨죽여 가까이에 다가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가까이에 있다는 걸 눈치채면 사람들은 귀신같이 말을 멈추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곤 했죠. 분명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던데 저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 처음에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줄 알았지 뭐야. 그게 아니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어? 당연하지. 게다가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 그러게 참 속사정이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자주 어울리며 비밀이라고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오죽하면 스스로. 말 조심하라니까. 애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한창 예민할 나이 아니야. 알아서 좋을 것도 없지 뭐. 그래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순 없잖아요. 애도 알아야죠. 자기 엄마 일인데. 애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건 교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우리는 조심하는 게 좋아. 그래, 그 말이 맞아. 알아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그랬습니다. 저희 엄만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겨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한 거였죠. 그 사실만으로도 제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아버지의 외도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저희 엄마처럼 완벽한 사람을 두고 아버지가 바람을 폈을 거라곤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다들 그렇게 다 가진 사람도 마음의 병은 어쩌지 못하는 거다. 부족한 것 없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 거다 하는 식의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49제를 지내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신 큰절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래? 그런 아내를 두고 말이 되냐고. 남의 가정사에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렵긴 해.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다들 참 이런 상황에서도 어쩜 그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세요? 전 정말 화가 나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와이프 덕에 누리고 산 게 얼만데 감히 그런 짓을. 아유,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전 다시는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런 주제에 어딜 나와서 손님들을 맞겠단 건지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요. 그래도 어쩌겠어. 그럴수록 자기 할도리는 해야 하는 거지. 어이고, 누가 반가워한다고요. 죽은 사람이 고마워하겠어요? 애도 지 엄마가 어쩌다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면. 말 좀 가려가면서 해. 우리가 나설 일 아니야. 그런 얘긴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나 하자고.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이 엄마 스스로 택한 죽음이었다는 사실과 그 배경엔 아버지의 외도가 있었다는 것. 막 고등학생이 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제게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긴 했으나 가급적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고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식탁 위에 메모지를 올려놓는 것으로 소통했어요. 주로 책값이 필요하다거나 운동할 사야 한다거나 하는 거였죠. 이미 고등학생이었으니 필요한 돈만 받으면 됐고 아버지란 존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입을 앞둔 고3 여름,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란 원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 대학 공부 마칠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제게 남긴 재산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살던 집까지 처분한 상태였는데 저로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 모르게 어디에 큰 돈을 썼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어느 곳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게 남겨진 돈은 대학 입학 등록금도 안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 많던 엄마의 재산은 어떻게 됐냐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면서 외삼촌과 아버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됐고 외삼촌은 아버지는 물론 저와의 인연도 끊어버리셨어요. 엄마의 재산이라는 게 결국은 외가 재산, 그러니까 외조부 유산인 것인데 그건 죄다 외삼촌이 물려받아 관리하고 계셨고 엄마는 외삼촌에게 돈을 받아 쓰고 있었으니 엄마가 제게 따로 남긴 재산이란 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그렇게 없을 줄은 몰랐고 저는 당장 대학 입학마저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버지란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도 많았었죠. 아버진 다정한 사람이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아버지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친구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아버지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 부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진로 문제 같은 걸 상담할 땐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먼저 찾곤 했을 정도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그런 건 지난 일이잖아요. 아버진 더 이상 제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제겐 정말 존경받을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학교에선 좋은 선생이긴 하셨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워낙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으니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기에 개명 신청을 했고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열람 제한을 신청해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버린 겁니다. 누구도 다신 아버지를 통해 저를 찾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다른 이름을 갖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 정착해 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정착한 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랍니다.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돈을 들고 이곳에 내려와 취직할 때까지 싸구려 여인숙에 머물렀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그런 데 묵고 있자니 무섭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죠. 거의 매일 뜬 눈으로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얼른 취직 자리를 구해 그 여인숙에서 나가 하숙집이라도 알아보는 게 그 시절 저의 꿈이었어요.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당시만 해도 여대생이라고 하면 선망의 대상이었던 시절이었으니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해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꽤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것 하나도 나름 지역에선 탄탄하다고 알려진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하숙집을 구해 들어가서 회사만 오가며 살았어요. 그러다 하숙집 아주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딸도 하나 낳았죠. 아들 못 낳았다고 시모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시집살이도 당할 만큼 당했지만 그래도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생각을 했으니 참고 살았고 또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은 참 빨리도 흘렀어요. 제 품에 안겨있던 딸아이가 어느새 걸음말 떼고 온갖 말을 다 배워하기 시작하더니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더니 곧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제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 일어나던 해였죠.
딸이 고등학생이 되기에 이르니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제 딸도 벌써 그렇게나 커버렸구나 싶고 제 딸만큼은 저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잘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니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중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겨울방학이었으니 그때 딸아이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또 다른 책이네. 도서관에서 우리 딸 모르는 사람이 없겠다. 매일 가서 책을 바꿔오니까 말이야. 난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 책이 이렇게 재밌는데 애들은 왜 그런 의미도 없는 드라마 같은 걸 보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걔들은 드라마가 더 재밌나 보지 뭐. 그래, 이번에 읽는 책은 어떤 거야? 전혜린 에세이야. 나 이 여자한테 완전 반한 것 같아. 전혜린, 너무 우울한 정서 아니니? 엄마가 전혜린을 알아? 읽었어? 언제? 예, 엄마 너무 무시하지 마. 엄마도 어렸을 때 이런 책 많이 읽었어. 엄만 전혜린을 읽은 적은 없고 외할머니가 읽으시는 걸 봤지. 그때가 아마 전혜린 에세이 초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야. 우와, 정말? 외할머니 엄청 세련된 분이셨나 보다. 완전 신여성이셨네. 엄마가 엄마 어렸을 때 얘길 우리 딸한테 많이 안 해줬지? 이제 우리 딸도 고등학생이 됐으니 차츰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럴게. 그래, 외할머니는 정말 근사한 분이셨어. 멋진 분이셨지. 엄마, 그런데 엄마는 왜... 아니야. 왜 그래? 무슨 말을 하려다 말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렇게 멋있는 분이셨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어? 외할머니한테 보고 배운 건 다 어디 가고 할머니한테 그런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았냔 말이야. 그 얘기구나. 그래, 네가 보기엔 엄마가 답답했을지도 모르지. 여기저기 눈치나 보고 할 말도 못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 그랬을 거야. 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전 그런 딸아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순간 딸 눈에 제가 얼마나 못난 엄마로 보였을지 부끄럽더라고요. 딸에게 저는 제 삶이란 없이 남편이나 시부모 비위나 맞추며 사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당장 뭐라고 저 자신을 변호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딸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 정확한 말이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항상 죄 지은 사람처럼 당하기만 하고 당당하지 못했던 저를 딸아이는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많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더라도 제 딸에게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었는데 딸아이는 저와는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이제라도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가 잘못한 게 뭐야? 아들 못 낳은 게 그게 무슨 죄야?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할머니도 아빠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할 말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 그러니 네 눈엔 엄마가 그렇게 보였구나. 엄만 그래도 우리 딸 커가는 거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나 엄마 옆에 있을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엄마 인생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어. 아빠나 나한테 얽매이지 말고 말이야. 딸은 똑똑하고 욕심도 많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활달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전 가끔 그런 딸의 모습에서 엄마를 보는 것 같기도 했죠. 제가 하지 못한 대학 공부, 제 딸만큼은 제대로 시켜줄 생각으로 귀하게 키우며 딸아이 뒷바라질 하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딸은 수제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대학 다니던 중에 지가 알아서 이것저것 신청을 하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석사, 박사까지 하며 연애를 해
파란 눈의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 생활을 하며 독립적인 성향이 몸에 배기도 한데다 사위까지 미국 사람을 데려왔으니 딸은 그렇게 이미 제 품에서 멀리 떠나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정착해서 살게 됐죠. 딸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해야겠으나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무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러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나요? 제게도 아직 남은 인생이 많으니 딸이 언젠가 했던 말처럼 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60. 이제 더 겪을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자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왜 그래? 밥 잘 먹고 신소리 하는 거야? 누가 장난하는 것 같아? 난 정말 진지해. 이혼해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이 나이에 바람이라도 난 거야? 바람. 그래, 그거 한번 놔보려고 한다. 왜? 뭐? 무슨 말이야? 말을 똑바로 해. 정말 바람이라도 났단 거야? 나보려고 한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나 아무래도 아들이 있어야겠어.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건 미국 사람 다 됐고 이제라도 아들 낳고 살고 싶어.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였거든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나이에 자식 얻어 키울 자신이 있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말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체념한 심정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를 말을 던지는 것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죠. 재산 분할 받으면 그걸로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작은 도시로 내려가 취미 생활이나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진 못해도 드러난 것만 해도 얼만데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고 심지어 빚까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선심 쓰듯 그 빚은 자기 사업한다고 낸 빚이니 자기가 감당할 거라며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해줄 테니 그거 받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편에 새장가 들어 아들을 얻자고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혼할 작정을 하고 미리 재산을 어디다 다 빼돌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작정하고 빼돌린 걸 어떻게 찾아내나 싶고 그러려면 저도 변호사 고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싸움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돈 날릴 바에야 그냥 지금 받은 것만이라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60에 이혼당하며 손에 쥔 재산이라는 것도 변변찮은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긴 했으나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받은 것으론 노후는 고사하고 더 시골로 내려간다고 해도 당장 살 집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별다른 능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빤하잖아요. 식당 일도 나이 많다고 잘 안 시켜주려고 하니 식모살이라도 좋다고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 인력센터에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딸아이 유학까지 보냈을 정도로 잘 키워낸 무용담까지 늘어놓으며 애 봐주는 일도 잘할 수 있으니 어디라도 자리 좀 알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아이에겐 별다른 얘기를 못했어요. 딸이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속만 상할 텐데요 뭐. 제가 일자리라도 구하고 자리를 좀 잡은 뒤에나 얘기를 할 참이었어요. 어차피 딸도 바쁜 아이라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나 저제나 일자리가 있단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느 부잣집 식모자리가 하나 났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 면접을 보고 바로 그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일자리가 있단 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 무턱대고 좋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자리가 생긴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렇지만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인 게 그런 집에 들어가 며칠을 일을 하다 보니 누군 팔자가 좋아서 이런 집에서 사람 부리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제 처진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생각일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인집 사모는 아들 며느리 다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손주들도 이미 다 커서 애 봐줄 일은 없고 식구들이 많아도 다 바빠서 주로 손주 애들 먹을 것 신경 써서 챙기는 위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어요. 일이 고된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며 사람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고 경우 바른 사람들이라 그야말로 운 좋게 괜찮은 집에 들어가게 된 건데도 그 집에서 일을 할수록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집 사모 나이가 많아봐야 저보다 살짝 위거든요. 그래봤자 또래인데 팔자가 이렇게 다르다 하며 씁쓸한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이 60에 남의 집 일을 처음 하게 됐지만 평생 살림을 하고 살았으니 그럭저럭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설거지를 끝내놓고 식탁 너머 시계를 보며 점심 준비 전까지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설거지 벌써 다 하셨어요? 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이런 일 처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남의 집 일을 하는 건 처음이지만 평생 제 살림 살면서 식구들 뒷바라지 했으니 이 정도 설거지쯤이야 일도 아니죠. 네, 그러시군요. 손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으시더니 괜찮으세요? 네? 아니, 그런 걸 다 기억하세요? 괜찮습니다. 별것도 아닌걸요, 뭐. 괜히 나이 먹어서 그런 거죠.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마세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하실까봐 그래요. 집안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드는 건데 괜히 무리하다가 몸 상할까봐 그래요. 우리 집 일은 급할 거 하나 없으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황송하네요. 참 세심한 분 같으세요. 뭘요? 아주머니가 건강하셔야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잘 얻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 어디 사셨다고 하셨죠? 말투가 여기뿐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고향은 서울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리로 오게 된 거예요. 사모님도 여기뿐이 아니시죠? 네,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반갑네요, 서울 분이시라니. 그러네요. 여기 정착한 이후로 한 번도 서울에 간 적이 없어요. 딸아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다녔는데 거기도 한 번 안 가봤어요. 그러셨군요. 무슨 안 좋은 사연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럭저럭 사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저는 피식 웃었지만 사모님이 말하는 그럭저럭 사는 것과 제가 말하는 그럭저럭 사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잘 알았죠.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게 무슨 딱한 사연이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 제가 안쓰러웠는지 사몬 제게 차 한 잔을 권하며 조금 더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인 저를 그냥 그저 그런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더 편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무심결에 베푸는 배려가 오히려 제 처지를 더 인지하게 만들고 저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모와의 어색한 시간을 보낸 후 점심으로 뭘 하나 하며 고개를 돌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스치더군요. 들키고 싶지 않은 제 처지를 들킨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론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로는 경제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 평생 식모살이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제게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내야 하는 거죠.
사모가 지나치게 친절해서 불편하다는 것도 다 배부른 소리라는 것도 알아요. 일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며 대놓고 무시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 편하게 일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일해서 시골 내려가 살집 하나 마련할 정도의 돈이 모이면 그 돈 들고 시골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전에 없이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더니 현금 따발을 내밀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100만 원이에요. 이걸로 장 좀 봐주세요. 아니, 무슨 장을 100만 원어치나 봐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요? 손님을 얼마나 많이 치르시길래. 그런 건 아니고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거든요. 음식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제일 좋은 재료로 골라서 정성 들여 준비해 주세요. 100만 원으로 다 장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는 성의 표시가 포함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귀한 손님이시기에 한 분 손님상 부탁하며 100만 원이나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희 친언니가 오기로 했어요. 언니요? 친언니가 그렇게 귀한 손님이에요? 언니가 해외 생활 오래 하다가 모처럼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몇십 년 만에 만나보는 거예요. 세상에, 한참을 못 보셨구나. 저도 딸아이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 심정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대접해주고 싶어요. 진짜 좋은 재료들로 건강하게 차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최고급 재료들로만 골라와서 한식 한상 잘 차려내 볼게요. 귀한 손님이시라니 최선을 다할게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언니가 뭘 잘 안 먹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여간 뭐든지 맛있게만 해주세요. 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더 편할 텐데 무턱대고 잘 차려달라고만 하니 더 어렵긴 했지만 이리저리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 날 새벽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예정된 시간에 사모님 언니분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나갔는데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절 한눈에 알아보곤 제 앞에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저를 끌어안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제게서 떼어내면서 거리를 뒀으니까요. 그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데 그러냐고요?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저를 정말 예뻐했던 언니였어요. 아버지의 제자였던 대학생 언니. 그 언니는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엄마의 잘나고 잘난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니 저 또한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저랑 잘 놀아주며 어쩐지 말이 잘 통한다고 느껴지던 그 언니랑 수다를 떨며 노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던 언니. 그 시절 제 눈에 그 대학생 언닌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긴 머리와 예쁜 옷, 좋은 냄새. 하긴 저희 엄마도 늘 그러긴 하셨지만 엄마와는 다른 풋풋함이 있는 언니를 저는 무척 따랐고 그 언니도 저를 정말 예뻐했어요. 언니는 아버지 논문을 돕고 있었기에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왔고 밥도 같이 먹고 때론 제 숙제를 봐주기도 했고 저랑 같이 TV를 봐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자매 이상으로 언니와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죠. 아버지의 외도 상대가 다름 아닌 바로 그 언니란 걸 말입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봤자 저보다 4살 위인 언니와 아버지가 그런 사이라니. 엄마가 스스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이상으로 그 사실도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남처럼 지내게 된 후로 저는 그 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제가 그 언니를 향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게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상상도 하지 못한 자리에서 그렇게 다시 마주한 거였습니다.
언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순주야, 미안해. 내가 정말 나빴어.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그 일은 내게도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데? 다 언니 때문이잖아. 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게 할 소리야? 그래, 알아.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스스로 용서가 안 돼서 너무 괴로웠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언니, 그럼 여기 이 아주머니가 그때 그 교수님 딸이란 말이야? 사모님도 다 알고 계셨나 보네요. 네, 제가 그 교수 고등학생 딸이었어요. 그 일로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는 건 사모님도 잘 아시죠? 아주머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언니가... 네, 맞아요. 저희 언니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 언니도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죽은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올 수도 없고 내 아버지와 벌였던 그 짓거리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그 어떤 말로도 내가 저지른 짓이 정당화될 순 없어. 그렇지만 순주야, 난 교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그런 불륜이 아니었고 내가 교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언니가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했거나 난 관심 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딴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을 것 같아? 40년 넘게 지우려고 애쓰며 어느 정도 잊은 줄 알았던 존재. 다신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도 싫었지만 제 앞에서 아버지와 자신이 벌인 짓을 미화하려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이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어디 와서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하며 공감을 얻으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해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었던 전 그 집에서 나와버리고 싶었죠. 그런 저를 사모님이 억지로 붙잡았고 언니는 제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는 겁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다는 거야. 내 앞에서 아버지란 사람을 두둔하는 말을 할 거라면 시작도 하지 마. 난 그 사람에 대해서라면 정말 더 듣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그래, 교수님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해야 할 얘기만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 정말이지 언니를 마주하고 있는 것도 싫어. 그럴게.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할게. 사모님이 그렇게 되시고 난 후 교수님은 나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렇지만 내가 매달렸어. 그때 교수님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나라도 교수님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고 또 그러고 싶었어. 언제까지 그딴 얘기를 들어야 돼? 요점이 뭐야? 그러다 2년쯤 흘렀을 때 교수님도 겨우 다시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땐 우리 집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 강제로 유학을 보내버리셨거든. 그래서 그런 언니를 동정이라도 해달란 거야?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했어. 언니가 그런 내 심정을 알아? 유학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그래, 미안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널 정말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때 교수님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연구를 하실 결심을 하셨고 그럴 작정으로 준비를 하시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던 거야.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텐 상의도 없이 떠나려고 했단 거야? 너한테도 곧 말씀하실 생각이셨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곧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 그럼 뭐해. 결국 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고 아버지는 허무하게 떠나버렸어. 교수님 사고 소식을 듣고 내가 한국에 왔을 땐 넌 이미 서울을 떠나버렸더라. 어떻게든 너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었어. 나를 왜 찾으려고 해? 언니가 나를 만나 할 말이 뭐가 있어서 어줍지 않게 나를 동정하며 책임감이라도 느꼈단 거야?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게 보내셨단 말이야. 내게 너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괜찮은 집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버리라고 하셨거든. 그러니
그 돈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널 꼭 찾아야 했어.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 정리해 그런 식으로 언니에게 다 보내버렸을 거라는 건 정말 꿈에도 짐작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언니 말처럼 한국에 나와 저를 찾아 헤맸다는 게 빈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겠죠. 제가 제일 처음 제 소개를 하면서 제 이름을 정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 어릴 적 불리던 이름이었어요.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순주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이름은 어린 시절의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며 이름도 바꾸고 아버지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언니가 더 빨리 저를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랬다면 전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대학 공부도 하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제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공허한 물음들이 제 머릿속을 떠다닐 뿐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40년 세월의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찾아다니며 제 행방을 알고자 했으니 어디서도 절 찾을 수가 없었던 언닌 결국 저를 찾는 데 실패하고 그 길로 출국해 한국에는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해요. 언제든 제 소식을 들으면 알려달라고 연락처를 남겨놨지만 저와 관련된 소식은 40년 동안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언니는 제게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네 몫의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게 남긴 재산을 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실들을 한꺼번에 알게 된 충격과 생각지도 못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얼떨떨함으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는 그런 제게 따뜻한 차를 내왔고 언닌 시종일관 제 곁을 지키며 저를 살폈어요. 아주 잠깐 동안 제가 어린 시절 엄마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고개를 세차게 휘저었어요. 그 시절 언니가 저를 아무리 예뻐했고 제가 언니를 아무리 따랐더라도 또 그 오랜 세월 언니가 저를 애타게 찾아 헤맸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언니는 제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나쁜 여자에 불과하잖아요. 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곁을 주지 않아도 언닌 계속 제 옆에 있었고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저는 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지금도 그 언니를 용서할 수 없지만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었다고 하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껏 독신으로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던 그 언니 인생도 외로운 인생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순주야, 너한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나를 이해하기도 힘들 거야. 나라도 그럴 거야. 나를 평생 미워해도 괜찮아. 너 나랑 미국 가서 살지 않을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더러 언니랑 같이 살잔 거야? 꼭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을게. 그저 가까이에 살면서 서로 말벗이라도 될 순 없을까? 우리 제법 잘 통하는 사이였잖아. 언니, 우린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어. 그래, 언니랑 나는 잘 맞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건 지금도 그렇단 건 알겠어. 그렇지만 난 언니랑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네 딸이 미국에 산다며 내가 사는 곳이랑 그리 멀지도 않아.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이런 인연도 쉽지 않은 거지. 딸 가까이에 살면 너도 좋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그런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딸이 있는 미국에 가서 살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딸한테 부담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살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곳에서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봤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언니가 사는 곳이 딸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이라니. 그 얘기를 들으니 솔깃하긴 했어요. 그러니 그 언니도 제게 그런 제안을 했던 거겠죠. 자기랑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말이에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역시 그건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제게 준 아버지 돈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 구해 살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배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딸 만나러 미국 가면 그때 연락은 하겠다고 했어요. 4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인연, 60이나 먹고 인생 겪을 만큼 겪은 제가 이제 와서 그 언니에게 무슨 복수를 하겠다거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고 따르던 그 시절 그 언니로 대할 수는 없는 거겠죠.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나면 그땐 또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감정을 억지로 제어하고 싶진 않아요.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답니다. 그렇게 언니와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그 댁에서 나와 아담한 마당이 딸린 작지만 탄탄하게 지어진 집을 사서 이곳으로 왔어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인심도 좋은 그런 마을이랍니다. 저처럼 더 큰 도시에 살다가 이곳에 내려온 사람들도 덜어 있고 원래 이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랑도 잘 어울려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얼마 만에 가져보는 거냐 싶은 아담한 그 마당이 너무 좋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가 특히 정원 가꾸기에 정성이셨으니 엄마 생각도 많이 났어요. 엄마가 가꾸던 정원에 비할 순 없지만 저의 아담한 정원도 제겐 참 좋았답니다. 텃밭 가꾸고 꽃밭 가꾸고 하면서 참 많이 즐거웠어요. 그러다 뭔가 배우고 싶단 생각에 읍내에 나가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는데 결국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대학 공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험 쳐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 낼 처지지만 입학 시험 없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제겐 입학 시험이 없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었죠. 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길래 저는 수업도 다 그렇게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원격 수업 외에도 일부 과목은 지정된 날짜에 지역대학에 나가 출석해야 하는 대면 수업도 있더라고요. 전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원격 수업이 편하긴 하지만 어쩐지 공부하는 기분은 덜 난다고 할까요? 그런데 직접 대학에 나가 수업을 듣는다고 하니 더 설레고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수업을 받진 않았는데 대면 수업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출석은 기본, 과제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시험도 쳐보고 싶어요.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과정이 끝나면 석사 과정도 해보고 싶단 생각이에요. 지금은 잔뜩 의욕에 차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대학 공부란 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는 공부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내고 싶어요. 늘 죄인처럼 남편이나 시모 눈치만 보는 엄마를 보며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라고 했던 딸아이가 누구보다도 기쁘게 저를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미국에도 놀러 오라고 말이에요. 목표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딸 만나러 미국 갈 생각에 영어 공부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학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딸아이에겐 물론이고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즐겁게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늦가기 대학생이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60,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아냈지만 그런 것 치고도 꽤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산 것 같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아니,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며 살고 싶어요. 요즘 80부터 새 인생 산다고도 하는데 전 아직 멀었죠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더 힘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힘이 됐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다 잘 될 거란 생각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